안녕하세요. 유해민진, 한 시대를 웃다 전 오디오 가이드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샤이니 오니입니다. 참으로 삭막한 요즘, 좋은 기회로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유해민진 작가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유해민진, 다소 생소한 이름이라 느껴지시나요? 이름은 몰라도 아마 그림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분홍빛 남자가 박장대소 하는 얼굴이 그려진 작품. 국내에서 복 들어오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할 유해민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유를 향한 허무주의적 웃음을 그린 작가 유해민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유해민진은 1980년대 이후 중국 예술 경향을 부정하는 혁신에서 출발한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4대 천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초청받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입니다. 몇 줄만으로도 그 대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시에 입장하기 앞서 유해민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해민준 작품 속의 인물은 모두 작가의 분신이지만 실제로 작가는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해민준의 미소는 그의 캔버스에만 존재하는데요. 유해민준은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을 응시하고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그리는 시니컬 리얼리즘 작가 유해민준. 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절망을 실소와 시니컬한 웃음으로 역설적이게 표현한 점이 유해민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는 작품 속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한 집약적 블랙 코미디로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시선을 나타냅니다. 1989년 사회주의의 몰락과 천안문 사태로 중국 사회에는 염세적인 분위기와 냉소주의가 휘몰아쳤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졌고 이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냉소적 사회주의, 정치적 팝 등으로 대변되는 차이나 아방가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사회 구성 체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작업을 이어나간 중국의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장샤오강, 왕광이, 유해민준, 팡리쥐는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그려내는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그중 우리가 이번 전시에서 만나게 될 유해민준은 냉소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그려낸 입을 크게 벌려 흰 치아를 드러낸 과장된 표정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비웃음, 희롱, 자조와도 같은 메시지를 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입니다. 만약 내 그림 속 인물들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건 감상자가 행복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독하거나 허무하게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오독이라고 규정짓고 싶지 않다. 이렇게 유해민준은 말합니다. 그에게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상황도 선과 악의 구분도 허무나 분노마저도 모두 경탄을 자아내는 순간들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과 그로 인한 혼란까지 포용해야 하는 시대의 고통에 일속에춘하라는 유해민준의 메시지를 오늘 전시에서 만나실 텐데요. 유해민준, 한 시대를 웃다 전시를 통해 한번 크게 웃고 온 세상을 봄으로 물들이며 안녕하세요. 유해민준, 한 시대를 웃다 전 오디오 가이드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샤이니 오니입니다. 참으로 삭막한 요즘, 좋은 기회로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유해민준 작가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유해민준, 다소 생소한 이름이라 느껴지시나요? 이름은 몰라도
아마 그림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분홍빛 남자가 박장대소 하는 얼굴이 그려진 작품. 국내에서 복 들어오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할 유해민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유를 향한 허무주의적 웃음을 그린 작가 유해민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유해민진은 1980년대 이후 중국 예술 경향을 부정하는 혁신에서 출발한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4대 천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초청받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입니다. 몇 줄만으로도 그 대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시에 입장하기 앞서 유해민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해민진 작품 속의 인물은 모두 작가의 분신이지만 실제로 작가는 잘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해민진의 미소는 그의 캔버스에만 존재하는데요. 유해민진은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을 응시하고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그리는 시니컬 리얼리즘 작가 유해민진. 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절망을 실소와 시니컬한 웃음으로 역설적이게 표현한 점이 유해민진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는 작품 속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한 집약적 블랙 코미디로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시선을 나타냅니다. 1989년 사회주의의 몰락과 천안문 사태로 중국 사회에는 염세적인 분위기와 냉소주의가 휘몰아쳤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졌고 이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냉소적 사회주의, 정치적 팝 등으로 대변되는 차이나 아방가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사회 구성 체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작업을 이어나간 중국의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장샤오강, 왕광이, 유해민진, 팡리쥐는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그려내는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그중 우리가 이번 전시에서 만나게 될 유해민진은 냉소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그려낸 입을 크게 벌려 흰 치아를 드러낸 과장된 표정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비웃음, 희롱, 자조와도 같은 메시지를 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입니다. 만약 내 그림 속 인물들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건 감상자가 행복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독하거나 허무하게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오독이라고 규정짓고 싶지 않다. 이렇게 유해민진은 말합니다. 그에게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상황도 선과 악의 구분도 허무나 분노마저도 모두 경탄을 자아내는 순간들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과 그로 인한 혼란까지 포용해야 하는 시대의 고통에 일속에춘하라는 유해민진의 메시지를 오늘 전시에서 만나실 텐데요. 유해민진, 한 시대를 웃다 전시를 통해 한번 크게 웃고 온 세상을 봄으로 물들이며 시대의 불안을 위로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통각, 포스트89와 차이나 아방가르드.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새로운 정치와 경제, 문화적 중심들이 출현하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드러나며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지구적 도시들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200여 년간 지속되던 인간, 서구, 자본중심적 사유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도전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989년은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와 패러다임의 이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 중국의 천안문 사태, 이로 인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팽창, 그리고 인터넷의 발명은 인류의 기억과 삶의 공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을 예견하는 서구 모더니즘의 분수령이었다면 1989년 이후 인류가 살아온 동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사스키야 사센이 말한 대로 1989년 이후의 전지구적 도시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들의 집중이 가장 강력히 일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회주의의 몰락과 세계화를 통해 중국이라는 강력한 자본의 제국이 새롭게 탄생했고, 주계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경이라는 도시가 단숨에 전지구적 도시로 탈바꿈되었으며, 전지구적 문화 권력의 재배치에 따라 중국 현대미술이 국제미술계의 주류로 급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차이나 아방가르드와 더불어 국제미술계의 새로운 주류로 급부상한 곳이 영국의 YBA, 독일의 라이프치히 스쿨, 인도의 현대미술 등 4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이나 아방가르드는 비서구 미술이 비엔날레와 미술시장 모두에서 전세계 미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989년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목격한 두 사건, 즉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천안문 사태는 이후 중국의 사회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공산주의적 이상에 대한 폭넓은 회의와 불신을 가져왔고, 중국 내부에 민주화를 요구하던 천안문 사태의 비극적 결말은 미래에 대한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정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인간에 대한 냉랭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중국 지식인의 일상은 자조와 조롱, 냉소만이 그들의 유일한 언어가 되었고, 술과 도박으로 소일하며 무기력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경향들을 중국의 미술평론가 리시엔팅은 냉소적 사실주의와 정치적 팝으로 명명했습니다. 중국과 세계가 동시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상처로 인해 차이나 아방가르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냉소적 사실주의와 정치적 팝으로 대변되는 차이나 아방가르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과 공존으로 대변되는 20세기의 상처와 영광을 고스란히 체화합니다. 인류가 지난 세기에 실험한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 구성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그들 작업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의 작업이 중국 내에서만 호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도시들에서 국제적인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며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유해민진과 그의 동료 작가들은 이미 이 시대의 아이콘이자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자본의 우상으로서만이 아닌 중국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전지구적 삶들의 모순과 부조리를 체화하고 있는 격렬한 근대의 초상으로 재평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세기 인류가 자행한 환경 파괴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재난 속에서 그들이 행한 문명과 사회 비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 큰 울림을 던집니다. 화석연료와 공진화해온 당대의 자본주의 문명으로 인해 지구 전역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뒤덮였고, 숨 쉴 때마다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세와 자본세의 시대에 물질 문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꾸준히 탐색해온 사상그룹이 바로 1990년대에 등장한 신유물론입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물과 무생물을 모두 포함한 물질 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주창합니다. 인간과 물질은 함께 변화하고 생물과 무생물은 상호작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화엄 사상과 인다라망은 신유물론과 조우하게 됩니다. 유해민쥐는 그가 노자 사상이나 화엄론에 깊이 기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작업이 당대의 통각을 선취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전시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 유해민쥐는 1962년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태어나 화북사범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북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샤오강, 왕광이, 팡리쥔과 더불어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차이나 아방가르드, 특히 냉소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홍색회화에서 묘사되었던 인민들의 희망차고 결의에 찬 모습과는 반대로 냉소적 사실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바보나 얼간이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유해민쥐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실없이 웃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무능한 세대들에 대한 자주적이고 냉소적인 비웃음입니다. 유해민쥐이 1995년에 그린 처형은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의 학살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휩싸인 처형의 순간을 묘사한 고야의 작품과는 반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그저 한없이 웃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상과 사회적 정의, 종교적 신앙이 모두 거세된 시대에 학살당하는 순간에도 벌거벗은 채 웃고 있는 무지하고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인 군중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유해민쥐의 처형은 고야의 작품과 더불어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문명을 증언하고 대표하는 세기의 명화가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미술사적인 평가로 이 작품은 2007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55억 원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되며 당시 중국 현대미술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서 길어올린 그의 웃음은 가슴 시리게 역설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입니다. 사막. 풀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유토피아가 생각나는 이 작품은 현대 중국의 연속만화 또는 극화라고 할 수 있는 연환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세 개의 작품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이 작품의 상단에 있는 작품 속 우측에 보이는 의상은 1929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국가 공식 예복으로 지정된 주름이나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디자인의 옷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중산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작품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을,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독일의 사회주의자 엥겔스와 독일 경제학자 카를 마르크스 동상의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국 문화혁명기의 홍색회화에서 묘사되었던 인민들의 희망차고 결의에 찬 모습과는 반대로 한결같이 실없이 웃고 있는 자본과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의 무기력한 비웃음이 함께 보입니다. 유해민쥐이 1995년에 그린 처형은 스페인 화가 고야의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휩싸인 처형의 순간을 묘사한 고야의 작품과는 반대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그저 한없이 웃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 이상과 사회적 정의, 종교적 신앙이 모두 거세된 시대에 학살당하는 순간에도 벌거벗은 채 웃고 있는 무지하고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인 군중의 모습은 바로 나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유해민준의 처형은 고야의 작품과 더불어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문명을 증언하고 대표하는 세기의 명화가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미술사적인 평가로 이 작품은 2007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 약 55억 원에 낙찰되며 당시 중국 현대미술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서 길어올린 그의 웃음은 가슴 시리게 역설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웃음입니다. Amazing laughter of our times. 내 작품 속 인물은 모두 바보 같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강요된 부자유와 허무가 숨어 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내 자신의 초상이자 친구의 모습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상가 루신과 러시아의 사상가 톨스토이가 그랬듯 유해민지는 제도의 위선과 사회의 비인간화를 고발합니다. 편향된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강요되고 자본의 욕망이 모든 인간적 가치를 대체하고 타자를 증오하는 종교적 광기에 휩싸인 사회는 복종적이고 획일화된 인간이기를 강요합니다. 1989년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은 특히 중국에서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유토피아와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공존하고 충돌하는 사회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기이한 과도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천년왕국이 무너진 자리에 자본의 제국이 들어섰지만 통제와 감시는 더욱 내밀하게 이 둘 사이를 배회하며 좀비처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돌아가는 노동과 소비의 24/7 체제에서 인간 주체들은 그나마 누리고 있던 느슨한 자유나 균질한 평등마저 박탈당한 채 생존을 위한 무한 노동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된 세계화된 세계에서 정치적 자율성은 축소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들은 지속적으로 쇠퇴해왔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나 글로벌 카스트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평준화되고 획일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역사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해민준의 냉소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합니다. 유해민준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존재의 무수한 자기복제와 정신 나간 듯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입니다. 몰개성적이고 획일화된 인간 군상들이 정신병자처럼 웃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화면에서 타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타자는 모두 주체에 복제된 아바타로 등장할 뿐입니다. 거짓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듯이 인간은 타자를 통해서만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체마저 추방된 것입니다. 주체의 죽음이자 타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모든 저항과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한 점의 그림이 100권의 책보다 강렬하게 뇌리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가진 힘입니다.
바로 유해민준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리시엔팅이 이름 짓고 유해민준이 대표하는 차이나 아방가르드의 냉소적 사실주의는 마비된 이 시대에 비수를 꽂습니다. 기억 2. 작가가 어린 시절 보낸 명절의 기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은 웃는 얼굴에 머리 상단 부분이 잘려있고 빨간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머리가 잘린 웃는 얼굴은 정신없이 성장하는 시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해하는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하늘로 날아가는 빨간 풍선은 시대적 상황은 별개로 이상과 꿈을 꾸던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때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행복 혹은 안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린 적어도 작은 꿈이 있는 한 꿈 많던 어린 시절의 우리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작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희망의 부재, 영웅의 상실, 믿음의 위기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 3009. 이 작품에서는 공룡이 살아있는 시대에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공간의 반전으로 황당해하는 포즈와 웃는 얼굴들은 미래주의를 연상시킵니다. 미래주의는 전통을 부정하고 기계 문명이 가져온 도시의 약동감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해민준이 가리킨 미래는 집, 사랑, 청춘의 활력, 생명의 의미, 분투의 목표, 미래의 부름에 따라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서술 국권의 지적 기호로 인해 공허한데요. 전 세기로부터 과학적으로 밀어닥치는 새로운 사상의 물결은 우리의 감상과 지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에 아마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누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혁명적인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유해민지는 예술가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과거의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를 새롭게 이해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이다. 3. 유해민준의 공룡들은 동양의 전설 속 신비로운 용이 아닌 영화 주라기 공원 속 서양의 용인 공룡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공룡의 몸은 서구화의 끊임없는 팽창과 경제 거품에 맞서는 병들고 불안한 사회 속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며 공룡의 머리에 표현된 실없이 웃는 사람은 작가의 문화적인 입장과 태도이며 인간 중심주의의 울타리를 넘어 자연 공생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공룡시대의 종말처럼 국제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딴 섬, 바다 위, 마치 섬 같은 돌 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자세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외딴 섬.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웃고 있지만 고립된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웃는 얼굴에서 기존과 다른 뿔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화가 나고 절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허탈한 웃음을 짓는, 표현이 급변하는 시대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솟아난 뿔처럼 절망스럽고 반복되는 건조한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는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잔디에서 뒹굴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은 마치 하나의 인물로 보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품인데요. 나르시시즘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가 1899년에 만든 말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물속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다 죽은 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수선화의 학명이기도 합니다. 잔디밭에 한가로이 누워 자기의 육체를 마치 이성의 육체를 보듯하며 나르시시즘에 빠져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법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되 감정의 공유가 메말라버린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변합니다. 방관자. 강 한가운데 벌거벗은 한 남자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방관하듯 구경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남자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세대들을 대변하듯 실없이 웃고 있기만 합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한 이들은 타인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도움보다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미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동양 전통 기법으로 표현된 산,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웃는 남자, 방관하며 사진을 찍는 구경꾼들, 이 모습은 과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과 공존으로 생긴 상처와 영광 속에 갇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해하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사회찬미, 죽음을 기억하고 삶을 사랑하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양자는 모든 존재와 늘 함께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사는 부서진 뼈를 사람이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인간은 머리에 죽음을 이고 사는 존재이며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덧없으니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보면 지금이 가장 늙었지만 죽음으로부터 역산하면 오히려 이 순간이 가장 청춘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시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세요. 사회의 규칙이나 도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 주체로서 온갖 어려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세요. 억압하는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자유의지로 현재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나가세요. 남들에게 비치는 사회적 자아는 내려놓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아를 보듬으세요. 일 중독, 고민 중독에서 빠져나와 매 순간을 즐기고 완전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죽음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올 때마다 호라티우스의 송가를 기억하고 유해민준의 해고를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열반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뼈. 유해민준이 말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뼈입니다. 뼈를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죠. 지금 작품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이는 강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구분되기 전에 인간에게 삶과 죽음, 이 양자는 모든 존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구분이 필요 없는 모두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사랑하자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연인 1, 연인 2.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 당신과는 굳게 언약하였지. 섬섬옥수 고운 손 힘주어 잡고
단둘이 오순도순 백년해로 하자고. 방금 읊은 시는 시경의 격고에 나오는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병사가 읊은 애절한 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유해민진이 백년해로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년해로라는 단어가 바로 격고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다 서로 미워하며 흠잡아도 죽음 앞에서는 덧없으니 백년해로의 삶을 살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빛나는 청춘으로 여기라는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다. 죽음을 연상케 하는 해골 속 호탕하게 웃는 사람, 검은 해골, 즉 죽음이 웃는 사람의 삶을 감싸고 있는 형상인데요. 배경의 가로 분할 색면은 죽음을 고정된 정물로 표현하여 우리 삶에 늘 놓여있는 물건처럼 정적인 분위기로 죽음은 미래의 방향에서 우리를 응시한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머리에 죽음을 이고 사는 존재이며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덧없으니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역산하면 오히려 이 순간이 가장 청춘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작가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죽음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올 때마다 호라티우스의 송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남을 부러워하다 보낸 세월이 저만큼 도망갑니다. 바로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송가의 이 문장을 기억하고 유해민진의 해고를 들여다보십시오. 작품 감상을 통해 여러분의 열반 순간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위대하고 죽음은 영광이다. 깊게 파인 두 눈덩이와 광대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무서운 해골이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웃음은 위대하고 죽음은 영광이다 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작가는 이 작품이 맹목적인 죽음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에게 죽음이란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서 알 수 있듯 유해민지는 웃음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슬픔과 기쁨, 허무와 분노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말이죠. 때문에 그에게 있어 웃음은 위대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위대한 웃음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 영광입니다. 정물 시리즈 1. 이 작품을 직관적으로 해석하자면 생명은 수박처럼 한 방에 깨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탁자에 놓인 정물 세 가지는 수박은 자연을, 웃는 사람은 삶을, 해골은 죽음을 뜻하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처럼 보이며 세계 삼원색처럼 어떤 무엇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요건의 기본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기 인류가 자행한 환경 파괴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속에서 그들이 행한 문명과 사회 비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 큰 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와 공진화해온 당대의 자본주의의 문명으로 인해 지구 전역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뒤덮였고 숨 쉴 때마다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 또는 우주관으로서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인연이 있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하나로 융합되기도 한다는 화엄사상처럼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작은 생각 하나가
죽음의 시너지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더불어 자연에 한없이 베푸는 마음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자는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인류로서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눈빛, 기사회생. 유해민진의 작품 중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호탕하게 웃고 있는 입과는 반대로 그의 눈빛 속에는 죽음의 해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크게 벌어진 입과 그 속에 깊은 어둠, 파란 눈동자와 그 가운데 자리한 해골, 터질 듯한 붉은 얼굴과 그 뒤에 펼쳐지는 맑은 하늘 위 뭉게구름들의 대조는 인간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삶과 죽음, 희와 비의 양면성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조금 옮겨 그 옆의 작품 기사회생을 보실까요? 방금 보신 작품 눈빛과 느낌이 아주 비슷하죠? 이 작품 역시 안도하는 모습의 웃는 얼굴 위에 해골 형상이 반복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속 인물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죽음을 어둡고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삶과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가올 고난을 걱정하고 우울해하기보다 지금을 그리고 오늘을 즐기며 호탕한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중첩 시리즈 02, 중첩 시리즈 07. 이 작품은 왠지 유해민준의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바로 이건 작가가 기법 연구를 위해 그린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두 인물이 두 개의 캔버스에 나란히 놓여 있고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물들은 유해민준 특유의 웃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림을 피해자로, 그림을 그리는 자신을 가해자로 생각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해민준이 붓으로 인물의 형상을 그려냈을 때는 분명 작가가 가해자의 입장이었을 테지만 채 마르지 않은 두 개의 캔버스를 부딪히고 마찰을 빚는 동안 그림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이미지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은 게 아닐까요? 조각광대. 유해민준의 작품은 특유의 표정과 풍자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리시엔팅. 슬랩은 과장된 액션을 특징으로 하는 희극으로 철썩 때린다는 의미이고, 스틱은 광대가 연극할 때 쓰던 막대기입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는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한판의 코미디 연극을 말합니다.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움 속에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녹아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각본을 쓰고 감독과 주연을 모두 겸했던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살인광 시대 등 세 편의 영화는 인간 소외와 전체주의의 광기,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발과 비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채플린의 연극처럼 유해민준의 조각 작품도 멀리서 보면 희극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과장된 표정과 유머러스한 포즈에도 고독과 좌절감이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광대의 웃음에 고여있는 눈물 자국처럼 유해민준의 조각들은 슬픈 천재 채플린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작가가 그들의 자화상으로 만든 독보적인 캐릭터는 20세기와 21세기의 비극 속에서도 웃음으로 세상을 한없이 위로합니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무죄.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자를 먹기도,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혹은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것을 볼 때 같은 눈높이로 보살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자세는 가장 나다운 자세이자 내가 가장 관대해지는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보통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에 작가는 이 작품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기보다 무죄라고 칭하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 이 청동 조각상들은 한 면에서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각도를 조금만 틀어보면 뿔을 한껏 세운 콧불소, 이빨을 드러낸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을 땐 분명 인상 좋게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인데 그 뒤에 강한 짐승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 있을 때와 저 사람과 있을 때, 심지어는 고급 레스토랑에 있을 때와 동네 분식집에 있을 때도 행동은 달라지니까요. 이 작품의 머리 위로 살짝 보이는 뿔이 암시하듯 앞에서 보면 마냥 웃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의외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걸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아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웃지 않으면 도는 도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도가도 비상도를 차용한 것으로 그 의미의 구절을 유해민진만의 특별한 주제인 웃음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세 개의 동상이 하나의 시리즈로 크게 웃음 짓는 표정에 형상은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비틀고 눈까지 가려가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마치 제목처럼 웃음이 아니다 라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데요. 캔버스 안에만 있던 유해민진만의 웃음을 입체적으로 보니 그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의 고통스러운 몸짓에 나의 깊은 속 숨겨두었던 아픔이 공감되기도 합니다. 일소개춘. 한 번 크게 웃으니 온 세상이 봄이다. 일소개춘은 중국 대리에 있는 감통사의 고승 단당대사의 선문답입니다. 4,000m가 넘는 웅장한 산맥과 샹그릴라를 품고 있는 이곳은 유해민진의 겨울 작업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라는 뜻의 샹그릴라는 꿈과 환상이 가득하고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원한 지상낙원입니다. 명말청초의 혼란기를 살았던 단당대사는 삶의 어느 순간에 터져나오는 한바탕 큰 웃음이 도노의 순간처럼 온 세상을 꽃으로 물들이기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감통사는 중국인들에게 삼도차의 발원지로도 유명한데 쓴맛을 내는 고차, 단맛의 감차, 풍부한 맛의 회미차가 그것입니다. 쓰고 달고 풍부한 세 가지 맛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과 같다는 뜻입니다. 유해민진은 여러 번에 걸쳐 그의 작품 세계가 노장사상에 깊이 기대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이 생기고 만물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꿈도 현실도 죽음도 삶도 경계가 없습니다. 끝모를 만물의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승화강은 형 이상학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순환하고 슬픔이 웃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문명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영원불사하며 구천을 떠도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땅과 바다가 모두 오염되었고 숨 쉴 때마다 공기 속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류세와 자본세가 초래한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순환을 막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유해민진은 샹그릴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샹그릴라를 그리워합니다. 꿈과 환상이 가득하고 인간과 만물이 대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인다라망의 세계를 꿈꿉니다.
그곳은 나타남과 사라짐, 삶과 죽음, 슬픔과 웃음이 하나로 연결된 곳입니다. 생사일려, 우주일화의 세상입니다. 만약 내 그림 속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건 감상자가 행복하기 때문 아닐까? 고독하거나 허무하게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중 어느 것도 오독이라고 규정짓고 싶지 않다. 이제 그에게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도 선악의 구분도 허무나 분노마저도 모두 경탄을 자아내는 순간들입니다. 그는 꽃이 되고 바이러스가 되고 레닌으로 환생합니다. 유해민진이 평생을 들여 도달하고자 한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작업실이 있는 곳. 봄 햇살에 꽃들이 만개하는 샹그릴라, 화엄의 세계입니다. 마침내 팬데믹의 혼돈마저 포용하고 시대의 통각을 넘어선 세상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일소개춘을 이번 전시의 타이틀로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 가득히 퍼지다.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종교와 하늘은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 속 파란 하늘엔 한눈에는 알아보기 힘든 갖가지 형상이 가득해 왠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 가운데 눈을 질끈 감고 이를 드러낸 채 호탕하게 웃는 이는 바로 유해민진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해민진을 감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인데요. 묘하지만 기분 좋은 하늘의 색을 입은 부처의 모습에서 인자함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느님을 의미하는 커다란 십자가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신비로운 색의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수만 가지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늘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복잡한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 권력자는 하늘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앞 작품과는 또 다른, 얼핏 보면 맑은 날의 기분 좋은 하늘이 담긴 작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캔버스의 정중앙에 한 국가의 군주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실루엣 안에는 중국 인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감싸져 있습니다. 그 형상은 한없이 파랗고 기분 좋은 하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하늘을 뒤덮은 권력 아래 안락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의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닐까요? 화면 뒤편으로는 유해민진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콜라주 1.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 언어학자, 외교관으로 활동한 지안 조르지오 트리시노의 초상화 위에 유해민진 자신의 얼굴을 콜라주한 작품입니다. 트리시노의 오리지널 초상화는 1510년 이탈리아의 화가 빈첸조 카테나가 그린 것인데요. 트리시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방면으로 능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그가 쓴 비극 소포니스바로 가장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이 콜라주 작품은 본래 초상화의 원형을 유해민진의 스타일로 잘 옮겼는데요. 유해민진은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영감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전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원래 초상화가 지니고 있던 의미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상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의 패러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공작 루도비크 스포르차의 연인이었던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초상화로 그녀는 순수함과 청빈함을 상징하는 동물인 하얀 담비를 안고 있습니다.
유해민준이 패러디한 작품 속에는 부상화, 영어로는 히비스커스 꽃이 여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섬세한 아름다움, 남모르게 간직해온 사랑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 히비스커스의 뒤에 가려진 얼굴은 관람객의 상상에 맡겨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꽃 뒤에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악마의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삼총사, 부처와 배트맨의 가면을 쓴 유해민진, 그리고 검은 고양이가 나란히 우리를 마주봅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의 아이콘이죠. 배트맨은 정의를 구현하는 고독한 히어로이고 제일 오른쪽의 고양이는 중국 최초의 만화를 원작으로 해 1984년 제작된 애니메이션인 검은 고양이 경장의 주인공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숲 경찰서의 경장으로 숲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숲의 평화를 지켜나가는데요. 이렇게 캔버스 속의 세 인물은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이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들입니다. 고된 세상이지만 아직 우리 곁엔 아름다운 사람들과 정의가 남아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푸른 바다, 피카소와 레닌, 만화 주인공인 도라에몽과 모장한 경찰 시위대,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위에민진, 큐비즘과 사회주의,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SF 만화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무장경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인물, 이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모습 같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은 다른 이념과 가치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뒤엉킨 것처럼 결국 하나의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이 서서 계신 이 조는 유해민진이, 도예가 최지만, 그리고 판화공방 PK 스튜디오와 진행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소개합니다. 한가운데 펼쳐진 도자 작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공과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공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다양하고 연속적인 판화 작업은 전통 수작업을 고집해온 판화공방 PK 스튜디오가 장인 정신을 담아 최소 24판이 넘는 실크 스크린으로 겹겹이 올려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이미지와 흙의 만남, 도자기로 육화되다. 도예가 최지만이 유해민진 작가와 협업한 도조 작품을 선보입니다. 유해민진의 작품이 1200도가 넘는 가마 속에서 도자기 조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공과 화공의 손길 속에서 흙과 형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담이 흙을 뜻하듯이 흙은 모든 생명과 문명의 토대이며 출발점입니다. 유해민준의 이미지가 최지만의 흙과 불을 통해 몸으로 육화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고통과 해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두 작가의 진정성 있는 협업은 각종 굿즈가 범람하는 세태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흙과 이미지를 통한 두 작가의 만남이 깊은 공명으로 관객들과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유해민진, 최고의 판화 작품으로 재탄생하다. 앙드레 말로가 벽 없는 미술관에서 말한 것처럼 판화는 원작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지적 매체입니다. 유해민진의 첫 한국 개인전을 기념하여 오리지널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정통 수작업을 고집해온 판화공방 PK 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이 판화들은 원작의 버금가는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판화 작품들에는 최소
24판이 넘는 실크 스크린이 겹겹이 올려져 있습니다. C프린트나 디지털 프린트 같은 인쇄물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아바타처럼 무수히 반복되는 유해민진의 원작 이미지와 복제가 가능한 판화의 매체적 특성은 마치 동일한 미학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 온유와 함께 만나본 유해민진 작가님의 작품들 어떠셨나요?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던 전시인데요. 웃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낸 것을 관람객의 입장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길 바란다는 유해민진 작가님이 작품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의 사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메시지가 느껴지셨나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유해민진 작가님이 선사하는 큰 웃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저 온유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샤이니 온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